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5일이고요. 그리고 한 주의 가장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네, 벌써 4월도 중간쯤 왔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올 4월에 세운 계획들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에서는요, 도서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행복한 도시. 인천이 책으로 세계와 함께합니다. 읽어요. 그럼 보여요. 인천의 책 이야기. 책은 마음의 양식이 되고 책 읽는 사람은 지식을 더합니다. 사람, 책, 인천.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 유네스코가 지정한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입니다. 네, 인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자주 듣게 되는 광고가 있을 겁니다. 바로 2015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해입니다. 라는 이런 광고인데요. 네, 지난주 바로 세계 책의 날이 4월 23일이고 이날 세계 책 수도를 정한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광고입니다. 4월 23일 기념을 전후로 해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개막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어떤 행사들이 열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요, 김중미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입니다. 4월 22일 송도 컨벤시아 113호에서 열리는데요. 일반 방문객 350명으로 이야기의 힘, 책의 힘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과 축하 공연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요, 23일에 열리는 작가와의 대화입니다. 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뿐만이 아니죠. 다수의 베스트셀러 소설로 한국의 문단을 이끄는 작가입니다. 바로 이문열과 함께 하는데요. 송도 컨벤시아 113호와 115호에서 함께 열리고요. 2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가의 강연을 듣고 강연 내용에 대해 작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일정은요, 아라뱃길의 리딩보트인데요. 바로 4월 2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문화심리학자이자 여러가지 문제연구소의 김정은 소장을 초청하고요. 경인 아라뱃길 현대크루즈 선상에서 작가와의 대화 등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외에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대표작 숨은 이야기 강좌가 5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기록문화 토론회, 그리고 문화복지 책 나눔 콘서트 등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세계 책 수도로 인천은 오는 2016년 4월 22일까지 유지가 되고요. 내년 4월 23일에는 폴란드의 브로츠와프가 이어가게 됩니다. 네, 이외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요. 월드 북캐피탈 2015.incheon.go.kr로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책 수도 인천의 개막 축하에 앞서서 우리가 또 우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독서량입니다. 이 시와 소설을 별로 읽히지 않는 풍토에서 노벨 문학상을 기대하고 또 매년 가을 초미에 관심을 쏟아 이 저변에는 우리 한국인이 마침내 노벨 문학상을 탔다라는 국위선양 또 민족 자부심에 대한 염원의 발로라는 지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또 주간 경향은 책 읽지 않는 나라, 작가가 사라지는 나라라는 무게 있는 기사를 실었었죠. 이 독서 풍토 침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건만 왜 책을 읽지 않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이 기사는 매우 간명하게 답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읽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습관의 중요성 새삼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기사에 따르면요, 한국은 세계 10대 출판 대국에 꼽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독서에 소홀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편인데요.
2인 가구 이상의 한 달 도서 구입비는 18,648원인데 올학 문화비로는 146,841원을 지출합니다. 책을 읽을 시간은 없지만 유흥을 즐기거나 이 음주가무를 즐길 시간은 충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는 책을 교양 함양과 또 자기 개발의 차원에서 읽었지만 이제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최재청 국립생태원장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요. 그리고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전환이 되면서 몇 번이나 직장과 또 직업을 바꿔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와 지식 그리고 대학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점점 생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기획 독서 그리고 전략 독서를 통해서 살아남는 그런 살아남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책을 통하지 않으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이미 시작이 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자녀에게 조기적으로 이 체계적인 독서 훈련을 시키는 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네, 끝으로 이 주간 경향 기사에 따르면요. 여행 중에 호텔 침대에서 하는 행동의 습관 조사에 독서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19%로 조사한 나라 국가 사람들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위에는 60%의 스웨덴이 2위에는 58%의 덴마크였다고 합니다. 네,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 책의 수도 행사 정말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네, 국내 독서량을 보면 조금 큰 아쉬움이 남고 있는데요. 올해는 새롭게 독서에 대한 열풍이 세계적인 행사로 인해서 이런 계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도서 리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도서 리뷰는요.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입니다. 네, 국가란 무엇인가? 저는 2012년에 봄에 처음 이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항상 저의 책꽂이에 좀 꽂혀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가끔은 틈틈이 다시 꺼내서 보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이해를 더 잘 돕기 위해서는요.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난 후에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고 나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시민이 안내하는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길찾기가 바로 이 책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국가이다. 나는 이런 국가에 살고 싶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소로가 말하는 것처럼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는 국민이어야 한다. 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라고 책의 맺은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정의를 넘어서 국가로 항상 뜨겁게 달구었던 정의 열풍과 또 복지국가의 논쟁을 거쳐서 2011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지배적 담론에서 서서히 국가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네, 2011년 초에 나온 김상봉 박명림의 다음 국가를 말하다에 이어서 진보적인 지식인이자 현실 정치인이며 베스트셀러 저자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유시민이 본격적으로 국가의 본질을 묻고 또 진보 정치가 지향해야 할 바를 바로 논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펴내게 됐는데요. 네, 2009년 벽두에서 일어난 용산 참사를
용산 참사를 계기로 국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훌륭한 국가, 그리고 정의를 실행하는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논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은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용산 참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요, 국가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것에서 민간의 이익 분쟁에 국가가 폭력을 동원해서 개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기득권자만을 위한 계급지배 도구라는 국가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냉소,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바로 불행한 사건이라는 시각까지 정말 다양한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왜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 것일까요? 저자는 바로 그것이 국가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유시민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홉스, 마키아벨리와 마르크스, 스미스 포퍼, 하이에크, 소로 등의 고전적 저자는 물론이고요. 김상봉과 박명림, 이남국 등의 국내 최근 작가들 두루 살피면서 다양한 국가론의 기원과 이념적인 갈래를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론을 분석 조명하고요. 나아가서 정의로운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그는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각자가 자신이 존경할 만한 정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 나은 정부를 얻을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 국가란 무엇인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바람직한 국가관을 모색해보는 진중한 인문 교양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동서고금의 저명한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펼친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일목요연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진보주의자들의 자처하는 지식인이자 직업 정치인이기도 했었던 이 저자는요, 시종일관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역사상의 의미 있는 4가지 국가론을 차근차근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의 목적론적 국가론, 홉스의 국가주의적 국가론, 그리고 로크하밀의 자유주의 국가론, 그리고 마르크스의 도구적 국가론 등인데요. 진보주의자의 국가론, 바로 국가로 하여금 정의를 세우게 하라. 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 국가 간이 불투명하다라고들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자에 따르면 진보주의는 새로운 사회습성을 창조해서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진보는 본능을 거슬러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쉽게 단결하지 못하며 작은 오류만으로도 쉽게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복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진보 진영의 국가관을 명확히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다른 국가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관한 공부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진보주의자의 국가론은 자유주의 국가론을 토대 위에 목적론적인 국가론을 결합한 미덕 국가론 또는 선행 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유시민이 명명한 선행 국가란 한마디로 말을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는 정의, 그리고 선, 미덕을 행하는 그런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은요,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그리고 대한민국 개조론, 후불제 민주주의, 청춘의 독서, 광주 민주항쟁 등의 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개혁국민정당 대표와 16, 17대 국회의원, 그리고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요. 현재는 국민참여당 대표를 사임하고요. 그는 현재 정치 활동을 접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국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가의 모습은 일치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더 나은 국가를 향해 가는 그런 지름길은요, 결국 원활한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지향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책은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책인데요. 도덕적 딜레마 시대를 사는 이들을 위한 탁월한 윤리학 입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도덕성 회복에 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올해 봄 한국 사회에 충격을 빠뜨린 세월호 사건 등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한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마주치는 이 도덕적 딜레마를 어떻게 우리는 풀어야만 할까요? 어떤 이는 도덕적 직관에, 어떤 이는 그저 느낌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당장 누군가의 목숨이 내 손에, 내 판단에 달렸다면 그렇게 간단히 해결하기, 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의 저자 토머스 캐스카트는 독자를 옴짝달싹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 트롤리 문제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저자의 유쾌한 문체와 또 드라마틱한 구성 덕에 독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철학적인 난제를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고 또 도덕적 통찰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책은요,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이 책은 현대의 물질 문명을 받쳐주고 있는 과학의 본질적인 성격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네, 현대 지식인들이 꼭 읽어야만 하는 그런 고전이기도 합니다. 과학혁명의 구조의 출간 50주년을 기념해서 출간된 이 책은요, 저명한 분석의 철학자이자 토머스 쿤, 패러다임 이론을 푸코의 사회과학 이론에 접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과학 철학자죠. 이언 해킹이 쓴 서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도서입니다.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라는 책인데요. 뇌는 나이가 들면서 더 훌륭해진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는 뇌과학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의 뇌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풀어낸 그런 책입니다. 중년의 뇌가 젊을 때처럼 생생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편견을 벗어버리고 뇌과학자 연구자들이 만나서 중년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중년의 뇌에 관한 과학은 무엇인지 밝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휘와 언어 기억, 그리고 공간 전향, 귀납적 추리에 최고의 수행력을 보인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40에서 65세였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력과 종합 능력, 어휘력, 그리고 직관력, 통찰력이 절정에 달해 있는 중년의 뇌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네, 중년의 뇌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요. 지속적으로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도서는 새로운 발상의 비밀입니다. 네, 새로운 발상의 비밀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어린 시절 그리고 영감의 원천과 또 자신만의 사고법, 노벨상을 탄 연구가 지닌 의미뿐 아니라 두 과학자가 겪은 우울증과 또 일본 과학계의 빛과 그늘, 그리고 종교에 대한 단상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사흘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얼마나 몰두했으면 자면서도 꿈속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대담집에 실린 과학자들의 내밀하면서도 생생한 대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서는요, 신과 진화에 관한 101가지의 질문입니다. 이 책은 진화를 신학적 성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의 관점에서 기독교와 진화의 관계를 다룬 그런 입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자는 다윈의 진화론과 다윈의 신학, 창조론, 다윈의 설계, 신의 섭리와 자연 선택, 진화와 고통과 구원, 그리고 샤르덴과 화이트헤드의 7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기독교 신앙과 진화론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제를 관련 질문과 응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다윈의 진화론과 그 이후의 진화과학이 기독교 신앙에 지닌 의미와 함축성을 살펴보고 창조과학과 지적 설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진화론적인 유신론에 입각한 진화론적 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천 도서 5권 알려드렸고요.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KG모빌리언스입니다. 네, 매출 지역의 다변화와 또 사업의 다각화로 인해서 매출의 안정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실무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KG그룹 계열의 휴대폰 결제 서비스 업체인데요. 휴대폰 결제와 ARS 결제, 신용카드와 또 계좌이체, 전자지불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음악, 영화와 웹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와 도서와 영화 티켓, 패션 아이템 등 실물 콘텐츠 등을 주요적으로 다루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을 했고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네,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메탈 케이스 채용 확대에 따른 수혜가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용 부품 등 신규 아이템 매출이 가시화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인DNC에서 인적 분할한 업체인데요. 휴대폰 부품과 LED 조명 기기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형광등 대체형 면조명과 LED 형광등과 LED 주차등, 백열 등과 할로겐 대체형 LED 다운라이트, 그리고 고천정 등 LED 가로등과 보안 등 LED 투광 등의 LED 조명과 전 품목, 그리고 휴대폰 부품인 슬라이드 힌지 모듈과 또 내부 케이스류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은요. 신한금융투자가 추천한 종목이죠. KG모빌리언스와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파인테크닉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2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으로 제작한 도미노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참 도미노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미노 릴레이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Isn't it nice? 네, 다음 영상은요. 2003년 제50회 칸 국제 광고제에서 자동차 부분 금상을 받았었죠. 혼다 어코드의 광고 영상 더 코그라고 합니다. 네, 제작 비용이 총 120억 원을 들였고요. 저것을 만들기 위해서 총 무려 606번의 시도 끝에 나온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즐거움과 편안함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